송사무장의 부동산, 경매의 기술, 송이창 지음, 적과의 동침, 위장 임차인 실전 사례. 사건 발생. 어느 날 30대 중반의 여자분이 사무실에 찾아왔다.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은 후 점유자를 명도하지 못해 법원 주위에서 경매 전문가를 수소문해서 찾아왔다고 했다. 사연을 들어보니 이분이 아파트 한 채를 낙찰받았는데 입찰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소유자 부인에게 임대차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다소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낙찰 후 다시 방문했더니 소유자 부인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서 김땡수라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니 보증금 2천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중간에 브로커가 접근하여 소유자 부인에게 이사비를 높게 받아준다고 꼬드긴 것이었다. 세상엔 별놈이 다 있다. 경매 기록을 살펴보니 이 경매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1997년 11월 4일에 한국시티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이다. 그런데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1992년 10월 21일에 김땡수가 전입되어 있다. 언뜻 서류만 보면 대항력이 있어 보인다. 이 낙찰자는 소유자 부인과 타협이 안 되어 법원에 전입이 빠른 김땡수를 상대로 인도 명령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고 소유자 국땡춘을 상대로만 인도 명령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다. 결국 소유자 국땡춘의 인도 명령 결정문만을 첨부하여 강제 집행 신청을 했고 집행관을 대동하여 강제 집행을 나갔는데 집행 현장에서 소유주가 방 1개와 거실은 김땡수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다고 법원 직원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하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방 1개만 강제 집행한 후 집행이 완료된 방 1칸에 낙찰자 아버지가 임시 방편으로 이불 하나 딸랑 들고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나머지 방 1개는 김땡수를 포함하여 소유자 가족이 들어가 사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그야말로 적과의 동침이 시작된 것이다. 이분은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증거자료 수집. 일단 명도 사건에 관해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법원 경매 기록을 모두 복사해서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김땡수는 소유자 국땡춘의 사촌 동생이었다. 그리고 법원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김땡수는 경매 물건의 또 다른 채무자로 되어 있는 법인 대모 기업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국땡춘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뭐뭐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은행에서 대출 실행 당시에 무상 임차인 각서를 받아두었는지 물어보았다. 담당자는 이 물건은 기업 대출로 실행되었기에 김땡수에게 따로 무상 임차인 각서는 받지 않았다는 간단한 대답만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었다.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했으니 은행에서는 배당만 받으면 되니까 별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은행과의 통화는 별 수확이 없었다. 다시 한번 차분히 이 사건의 집행관 현황 조사서를 살펴보았더니 의외로 쉽게 답이 나왔다. 집행관이 방문했을 때 소유자 부인이 임대차가 없다고 정확하게 진술한 것이다. 인도 명령의 재신청. 김땡수가 소유자의 사촌 동생이라는 점과 소유자와 같은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된 점, 그리고 소유자의 부인이 집행관 현황조사 당시 임대차 관계가 없다고 진술한 점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인도 명령을 다시 신청했다. 그리고 소유자와 그 일당을 경매 방해죄와 사기죄 등의 죄목으로 고소장을 작성했다. 하지만
고소장을 작성하고 곧바로 검찰에 접수하진 않았다. 일단 점유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만약 법대로만 진행하면 그들도 돌이킬 수 없는 아픈 경험을 해야만 했기에. 팁. 집행관의 현황 조사 보고서란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은 감정평가와 집행관 현황 조사를 명령한다. 법원의 명령서가 도착하면 집행관은 경매 진행 물건에 직접 방문하여 임대차 조사 및 해당 부동산의 점유 관계와 기타 건물의 현황을 실사하여 경매계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조사서를 집행관 현황 조사서라 한다. 현장 방문. 이제는 점유자를 상대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김땡수에 대해 기각되었던 인도 명령 결정도 무난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되었다. 작성한 고소장과 허위로 임대차를 주장해서 징역 10개월 차의 처벌을 받는 대법원 판례를 챙겨서 저녁 7시에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아파트로 향했다. 동호수를 확인한 후 아파트 문을 힘차게 열고 들어갔다. 갑자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불쑥 들어가니 소유자 부인과 딸 그리고 사촌 동생인 김땡수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일단 나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낙찰자 아버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낙찰자 아버지는 이불 하나 딸랑 펴놓고 낡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낙찰자 아버지는 마치 구세주가 온 것처럼 나에게 자초지정을 늘어놓았다. 낙찰자 아버지의 대략적인 상황 설명을 들은 후 내가 바깥에서 저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당부한 뒤 거실로 나와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을 보니 전 소유자의 냉장고를 비롯한 살림살이가 그대로 있어서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소중한 자기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한쪽 방에 숨죽이고 있는 낙찰자 아버지가 처량해 보였다. 화장실 문도 열어보고 이곳저곳을 말없이 살펴본 뒤 나는 시선을 그들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나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조용한 정적이 흐르고 그들은 내 시선을 피하기만 할 뿐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죄를 지었으니 똑바로 못 쳐다보는 게 당연하지.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소유자 부인으로 보이는 여자에게 말을 건넸다. 송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잠시만 세 분 모두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잠깐이면 되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모두 앉으시라고요.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잠시 후 세 사람 모두 거실로 나와 앉았고 곧이어 나도 시선을 맞추며 그들의 정면에 앉았다. 이들은 이미 내 기세에 눌려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땡수 씨 되십니까?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김땡수 씨 맞으시죠? 머뭇거리며 네, 제가 김땡수 맞습니다. 지금 여기 세 사람 모두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소유자 부인이 끼어들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협박하러 오셨어요? 협박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러 온 겁니다. 오히려 좋은 일 하러 온 것이죠. 네? 기회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소유자 부인과 딸 그리고 사촌동생 김땡수 모두 완강하게 사촌동생 김땡수가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고 임의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까지 내밀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말을 자르고 반박하며 그들의 행동이 왜 죄가 되는지 설명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미리 작성한 고소장을 꺼내놓았다. 그 순간 사촌동생 김땡수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지만 소유자 부인과 딸은 움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보기 좋게 형광펜으로 칠해진 징역 10개월에 대한 판례도 꺼내놓았다. 아니, 집도 경매로 넘어갔는데 남은 가족 모두 구치소에 가려고 이러십니까?
주위에 한번 알아보시고 합리적으로 행동하셔야지요. 이럴 때 소유자와 너무 오래 대화하고 법까지 들먹이면 약발이 떨어진다. 마지막 선전포고를 날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와야 한다. 저는 이제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었으니 제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곧바로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했지만 저는 꼭 기회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사촌 동생을 상대로 신청한 인도 명령도 곧 결정될 것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상처받고 더 많이 후회하실 겁니다. 내일 저녁까지 저한테 연락이 없으면 협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곧바로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모든 부분도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회는 드렸으니 나중에라도 저를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는 나를 보며 고소장을 놓고 가라고 했지만 나는 판결문 하나만 딸랑 남겨놓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집에서 나가는 순간 그들은 돌아가며 판례를 볼 것이고 형광펜으로 칠해진 징역 10개월의 문구가 그들을 상당히 심란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단 하루만 주었으므로 아마도 세 사람 모두 오늘 밤은 편히 잠들지 못할 것이다. 작별. 다음 날 오후가 되었다. 예상대로 소유자 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나는 고삐를 놓치지 않고 지금 당장 세 사람 모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사무실로 오라 했다. 그들은 내 말대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사무실을 방문했고 사무실에서 김땡수에게 임차인이 아니라는 각서와 지금까지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이사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그러는 와중에 소유자 부인이 간절하게 낙찰자의 동정을 구했다.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화가 잔뜩 나 있던 낙찰자를 설득해 이 정도면 빠른 시간에 마무리했으므로 전 소유자 부인에게 이사비를 조금이라도 지급하라고 권유하고 훈훈한 마무리를 지었다. 만약 내가 낙찰자와 똑같은 위치에 있었더라도 이사비는 지급했을 것이다. 경매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최소한 지키려고 하는 원칙이 있다면 점유자와 원만한 마무리를 하는 것이다. 낙찰자가 우세하다고 절대 점유자를 짓밟아선 안 된다. 나는 큰돈은 아니지만 항상 이사비는 손에 쥐어서 내보냈다. 그래도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하지만 낙찰자가 강해야만 일도 원만하게 끝낼 수 있다.